네, 여러분, 오늘은, 이번 시간은 161쪽입니다. 161쪽,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은 전통적으로 정책학에서, 가장, 시험이 자주 나왔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학이 다양한 다른 분야로 많이 나가니까 이 분야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행정 전체 분야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수준이었죠. 자,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더 좋은 정책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나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학교 2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선택할 것은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그리고 공사, 사기업. 내가 좀 노래를 좀 잘하기 때문에 이 가수가 되는 길, 요런 여러 가지 이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지금 뭐를 선택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 선택.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다 고려해서 무엇인가 선택하면 된다. 이런 모형이에요. 이거 약간 말이 안 되는 모형이죠. 내가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고려합니까? 내가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아이디얼 타입이에요. 이상 모형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걸 딱 얹어 놓는 겁니다. 최고의 이렇게 고른다는 제일 좋은 가장 이상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하는 주창자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책의 저점 주창자는 없습니다. 합리 모형이란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내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고려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책을 보면서 설명합시다. 자, 두 번째는 점증 모형이에요. 점증 모형. 예. 점증 모형의 핵심적인로 꼭 아셔야 되니까 일단은 그 주창하는 사람들이죠. 린드블롬과 윌답스키 정도는 꼭 알아야 되고요. 자, 점증 모형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수정 또는 약간의 향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는 기존에 어떤 선택을 했던 데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까지 내가 가장 많이 선택한 게 뭐였냐. 우리 부모님도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나도 당국대행자가 될 때 7급을 생각하고 있었어. 거기서 조금 점증돼서 그러면 5급을 하려면 조금 어떤 걸 선택해서 점등한다든지 그럼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서 약간 그럼 여기 7급 공무원과 공사의 시험 문제 비슷하니까 그럼 공사를 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초를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점증 모형입니다. 그런데 점증 모형은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부터 약간의 어떤 걸 더하느냐, 약간의 현실적인 특성을 고려한 거라서 아주 중요한 얘기,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정책, 이건 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가 지금 별로 안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A라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됐다. 정책 상황이 있었고,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됐죠. 자, 여기서 또 시간이 지납니다. 타임이 지남에 따라 B라는 정책 상황이 주어져요. 여기서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점증주의자들은 A라는 됐을 때 상황에서 약간의 변형된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왜 그러냐면 A라는 정치적 상황에 이미 결정을 우리가 했을 때 여기에 지배적인 정치 집단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예산 결정 이론에서도 점중 모형이 나옵니다. 합리 모형과. 그래서 그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상 점중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의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만족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은 정책 결정이 현실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의 능력 한계로 인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선택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자의 능력의 한계로.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의 만족은 사이몬과 마치 등이 대표적인 학자다. 핵심적인 용어는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어느 정도 제약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정책 결정자는 적어놓으세요. 어떻게 할 때 순차적,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그다음 요거하고 이러지 이거 해나가면서 병렬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정책계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게 만족 모형이다. 사이먼과 마치다. 네 번째가 사이버네틱스 모형입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딱 그냥 머릿속에 온도 조절기의 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온도 조절기 있잖아요. 우리 방 온도를 24도로 해놓으면 쭉 올라다 24도가 되면 딱 스톱 됐다가 또 23도가 되면 또 24도가 되죠. 다리미 온도. 그죠? 뜨거웠다가 어느 정도 온도. 이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미리 설정된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정책 결정이 미리 설정된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는 거예요. 정책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일정한 규칙을 우리는 SOP, 표준 운영 절차라고 합니다. SOP, 표준 운영 절차. 표준 운영 절차가 뭘까요, 여러분? 표준 운영 절차는 이런 거죠. 우리도 표준 운영 절차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교수님 올린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차 시험을 봐야 되고, 중간고사 어떻게 하고, 기말고사 어떻게 한다. 그런 운영 절차가 우리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표준 운영 절차입니다. 회사 내에도 그게 러프하게 돼 있고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정교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을 우리 이번에 코로나 19에 비유해 볼까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 중대본이죠.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1단계를 할 것인지 2단계 할 것인지 3단계 할 것인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하루에 몇 명, 몇 주에 몇 명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도 표준 운영이죠. 요게 일종의 사이버네틱스 모형이에요. 요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런 단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다음 혼합 탐색 모형이에요. 혼합 탐색 모형은 혼합 관조 모형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혼합 관조 모형. 어떤 책에서는 이게 스캐닝을 관조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조. 이 왜 관조라고 하냐면요. 일단 먼저 엣조니가 강조했다는 거 알아두고, 자, 이게 왜 관조라고 하냐면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엣조니가 엣조니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합 관조 모형이라고 해요. 책에서 혼합 관조 또는 우리는 혼합 탐색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별이에요, 여러분. 별. 자, 내가 여기 서서
이 별을 관측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큰 별을 찾아야 돼요. 두 개가 여기 큰 별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예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눈을 딱 떴다 생각해. 눈을 딱 떠서 쫙 떠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스캔을 처음에 한번 쫙 본다는 거죠. 한번 샥 훑어보는 거죠. 그래 이거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거 없네. 선생님이 분명히 오늘 밤에 큰 별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두 번째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안에 막 찾아보고 여기 찾았네. 여기 찾아보고 요 안에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요 안에 찾았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엣존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듯 그래서 관조예요. 관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혼합으로 찾는다. 별을. 자, 이렇게 별을 찾는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쫙 하는 거 이런 걸 근본적 결정. 요 안에를 세부 결정 또는 이거를 이거를 미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인간은 이런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게 된다라고 엣존이가 얘기합니다. 근본적 결정과 세부 결정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더 재밌는 얘기하죠.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이 탐색하고 특정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내리는 세부 결정은 점증 모형을 따른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훅 보는 건 이거는 내가 전지전등하다 전자에 한번 쑥 보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고려했다는 합리 모형처럼 보는 건 못 찾는다. 그러면 하나하나 점증적으로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회사 모형과 및 연합 모형입니다. 사이어트와 마취를 알아두시고 연합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자, 이거는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합리성의 한계를 지적한 만족 모형. 만족 모형은 아까 얘기했죠. 인간 개인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모형을 조직 차원에서 적용시킨 모형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조직 차원에서 적용시킨 개인적 차원에서의 한계 어떤 합리성의 한계를 조직 차원에서 합리성 한계를 조직은 단일의 유기체가 아니라 하위 조직으로 구성된 느슨한 연결체라는 거예요. 조직은 이렇게 여러 가지 느슨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됐다는 거죠. 이들이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이 회사 모형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 게 있겠어요? 부서별 갈등을 우리 과하고 정형과가 갈등이 있다. 그럼 완전히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 학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들어오는 이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합리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적용시켰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수학적 계량적 방법을 활용한 합리적 경제적 분석과 질적 방법에 기준 정책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야구 감독, 저는 야구를 좀 좋아하는데 이 프로야구 감독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봅니다. 데이터를 봐서 이 친구는 매주 수요일 날 경기에서 거의 5할의 확률로 정말 잘 치는 거예요. 그럼 수요일 날 이 친구 반드시 내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보면은 대화를 해보면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직관을 활용해서 내보지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경제적 수치적인 분석도 하지만 자신의 직관을 하는 게 이 최적 모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직관을 우리는 초합리성이라고 부른다.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쓰레기통 모형은 우리가 정책의 창 모형에서 잠깐 봤죠. 쓰레기통 모형.
코헨과 마치, 올슨이 정립한 것을 정책의 창모형에서 좀 더 발전시켰다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쓰레기통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쓰레기통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시킬 것이냐.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문제의 흐름, 네 가지가 있다.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의사결정 기회의 흐름. 네 가지 엄청 중요합니다.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정책결정 기회의 흐름. 이렇게 네 가지가 우연히 모두 통화대로 들어와서 모여지게 되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우연히 모두 통화대로 들어오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정책결정의 기회의 흐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이 쓰레기통 안에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이것들이 이 독자적으로 떠다니다가 독자적으로 막 떠다니는 거예요. 쓰레기통 밖에서 있다가 이것도 하나의 쓰레기통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다 네 개가 다 한 번에 딱 들어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가비지 캔 모델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이다. 자, 그 다음 앨리스 모형. 최근에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앨리스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 모형이 이 중에는 제일 복잡하고요. 19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시에 미 케네디 행정부죠. 정책 대안 중에 어떤 해상 봉쇄라는 결정을 내놨는데 이때 이런 앨리스 모형에 기초한 걸 했었더라. 이걸 분석해서 만든 게 앨리슨 모형입니다. 이게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련해서 있었다는 얘기도 알고요. 자, 앨리슨 모형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앨리슨 모형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둘째는 조직 과정 모형, 셋째는 관료 정치 모형인데요. 요 밑에 표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은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 표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설명할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한일 무역 갈등을 한번 사례를 듭시다. 네, 설명을 할게요. 갈등이 있다. 자, 여기서 이런 데에서 우리가 무역 갈등 이 지소미아 파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앨리슨 모형 쿠바 미사일 위기 알아두시고, 자, 이 세 가지 모형,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 과정 모형, 관료 정치 모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정한 흐름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아래쪽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무역 갈등, 지소미아 파기를 예로 들면 모형와는 여기서 청와대에 대통령에 의해서 최고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된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 회의를 했고 청와대 관련자들 회의를 했겠지만 두 번째 모형 2는 조직 과정 모형은 여기에 관련된 청와대뿐만 아니라 외교부, 국방부, 이 무역을 하는 산자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서들이 전부 다 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결정들을 반영해서 된 것일 것이다. 이게 조직 과정 모형, 느슨하게 연결된 정부 조직들이 SOP에 의해서 했다. 여기서 SOP는 교수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지금 지소미아니까 내가 잘 설명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위기를 일으켰다. 미사일을 실험을 하면서 그때 청와대에서 어떤 회의를 열죠. 그 회의가 뭐죠? 그 회의가 안전보장회의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떤 했을 때 우리가 안전보장회의를 언제 열고 그 안전보장의 참여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준 운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관료 정치 모형입니다. 이거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외교부 내에도 다양한 관료들이 존재하고 국방부에 큰 관료들이 존재하고 산자부에 많은 관료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선택들이 결국은 모이고 또 이 바깥에 누가 있죠? 지소미아 한일과 관련된 사회단체 또 어떤 일본과 관련된 한국 내의 어떤 이익 집단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이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권력을 가진 여러 집단들 사이에 다양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이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 집단 간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핵심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면 첫째,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이 단일의 의사결정. 하나의 행위자. 누구죠? 최고 정책 결정자입니다. 그죠? 최고 정책 결정자. 조직 과정 모의에서는 느슨하게 연결된 정부 조직이에요.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와 뭐죠? 중간 정도의 여기죠? 관리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행사하게 된다. 정치 과정 모형에서는 독립적인 정치적 참여자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조직 내 개인들의 어떤 여기서 조직 내 개인이라면 각 개별 조직들을 얘기하죠. 어떤 산자부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내에 그래서 이렇게 흙에 흘러나온다. 흐름이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 흐름을 흘러나온다. 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 개인들 흘러나온다는 흐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